우리는 왜 지금 책을 읽어야 하는가? 부의 감각을 지닌 사람들은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읽으며 통찰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투자의 첫걸음이자 무기가 되는 독서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날카롭고 위대한 인사이트의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자의 독서, 지은이 김학렬, 김루사, 김익수, 발행 리더스북입니다. 부의 길로 떠나는 이들에게 전하는 지혜와 진리.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손정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왜 모두 독서광일까요? 부자의 독서는 팟캐스트 다독다독에서 2년간 200여 회의 방송에서 다룬 100권의 책 가운데 재테크 입문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책들만 골라 정리하고 글을 덧댄 결과물입니다. 방송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생각, 그 책을 고르고 방송한 이유, 그리고 책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고전뿐 아니라 몇 년 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읽으면 지난날에는 모르고 지나친 삶의 다양한 결을 다시 짚어보게 되는 것처럼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을 세운 후에 독서를 하다 보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사회 구조인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23권의 책을 엄선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행운에 속지 마라. 나심 탈레브. 지독한 끈기와 인내만이 노력을 보상한다. 옛날에는 국민학교 앞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을 팔았었는데 소위 뽑기 과자라는 것이 있었다. 어떤 사탕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꽝이나 당첨 글자가 박혀 있는데 당첨이 들어있는 사탕을 고르면 사탕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었다. 한 시인도 어린 시절 그런 사탕에 대한 추억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어느 날 하굣길에 용돈을 모두 털어 가게에 사탕을 모조리 사가지고는 자신만의 비밀 장소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천천히 수십 개의 사탕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꽝, 꽝. 계속 꽝만 나왔다. 상심한 아이는 마지막 사탕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다가 저 멀리 힘껏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 사탕은 꽝이 아닌 당첨이었을 것이라고 위안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시인은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마지막 사탕은 당첨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지막 사탕을 까보지 않은 게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 사탕까지 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위안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나은가?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이 에피소드가 떠오른 것은 왜일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수십 개의 사탕이 모두 꽝인 경우가 더 많다. 어마어마한 절망도 없지만 대단한 행운도 없다. 그런데 행운의 특혜가 나만 비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다. 적어도 수십 개 중에 하나는 당첨이어야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행운에 속지 마라는 우리 삶을 불시에 상습적으로 습격하는 불운을 눈 부릅뜨고 정면으로 마주 볼 것을 주문하는 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 내가 즐겁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감격하지 말라고 어기댄다. 독자로서 불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행운이라는 당첨이 내 것이 되는 일이 정말 불가능한지 마음속으로 자꾸 묻게 되는 것이다.
대단한 지식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나의 신조임을 태연히 밝히는 나심 탈레브는 그간 지성이 쌓아놓은 예측이라는 기제와 통념이라는 상식을 몽땅 무너뜨린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재를 견디는 법을 그만의 어법으로 전달한다. 그는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조금 비틀어 인생은 비선형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했다. 비선형적이라는 말은 선처럼 길게 일렬로 나아가지 않아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은 세상이 비선형이라서 그렇다. 그러니 애써 노력해도 뿌린 만큼 거두기가 힘들다. 이 책 일부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설명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쉽게 말하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확률적으로 어떤 값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인생은 조그마한 우연들의 연속체임에도 우리는 지나온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대체 역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하나를 따라온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연과 인연이 작용했음을 이야기한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할이고 실력은 3할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인생에서 행운은 누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지인의 지인인 누군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순전히 운이 좋아 한 방에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는다. 그런 행운은 나에게도 올까? 저자는 그만큼 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의 태도가 변해야 투자의 방향이 선다. 행운에 속지 마라는 생각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인생 철학서다. 저자가 유명한 투자자라서 얼핏 경제서로 분류하기 쉽지만 이 책은 삶에 대한 교양 철학서에 가깝다. 시종일관 모든 것을 철저히 의심하고 따지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예컨대 평균이란 개념을 보자. 평균이란 말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만드는 편향을 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실상은 평균보다는 내가 처한 구체적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 여러 명의 암 환자에게 똑같이 6개월 시한부 삶을 판정해도 누군가는 한 달 만에 죽고 누군가는 10년을 더 살기도 한다. 환자가 처한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마치 기준처럼 언급되는 코스피 200 지수는 허수의 평균 개념이다. 그 안에는 실적 안 좋은 기업도 있고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히 실적을 내는 기업도 있으니 단순화해서 지수를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업 가치를 파악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박성진 이언투자자문 대표는 나심 탈레브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100% 동감한다고 했다. 현재 개인 투자사를 운영하는 그는 고객과 투자 운영자의 철학이 일치해야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철학이 같아야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예컨대 3년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투자하고 싶어도 고객이 그 기간을 참을 수 없으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하락장일 때 이를 기회로 보고 주식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해도 모두 불안해서 빠진다면 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버티고 계속 시도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태도가 쉽지 않다. 투자라는 분야가 능력이 아니라 때를 잘 만남으로써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행운에 속지 마라는 투자자로서의 태도를 결정지어준 책이라고 박성진 대표는 말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고 투자에 관한 지침을 세워준 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하는 것이 나심 탈레브의 투자 태도라면
최악의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전문 투자가의 투자 방식이다. 사실 나심 탈레브는 이 책보다도 블랙스완으로 더 유명하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사건으로 하루 만에 주식시장 전체가 22% 폭락하는 사태를 목격하면서 저자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회의주의자가 됐다고 한다. 2004년에 블랙스완의 프리퀄 격인 이 책을 출간하고 2007년에 블랙스완을 출간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그가 위기를 예언했다고 하여 전 세계적인 현자로 떠오른다. 행운에 속지 마라. 블랙스완, 안티프레젤은 소위 블랙스완 3부작이라 불린다. 1997년 우리 사회에 휘몰아친 IMF 경제위기 사태를 돌이켜보자. 1997년 이전은 경제위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범의 세계였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극단의 세계가 도래한다. 이 같은 극단의 세계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블랙스완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일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행운에 속지 마라는 블랙스완의 서설과도 같은 책으로 그와 같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실력보다 행운이 더 크게 작용함을 일러준다. 또한 안티프레젤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 극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투자해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책이다. 주식시장이 안 좋은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때다. 이 책은 운을 강조하는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함으로써 위기 속에서 불안을 종식시켜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모두 꽝을 맞았던 이야기 속 주인공 아이가 마지막 사탕을 까지 않은 것은 매우 현명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심 탈레브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최후에는 운이 결정하는 사회에서 마지막 해결책은 품위뿐이니 그 아이의 행동은 최선은 아닐지언정 최상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어 자기 자신을 지켜냈으니 말이다. 모든 기초 학문은 투자의 반석이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로버트 헤그스트롬.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은 세계적인 투자자가 모두 투철한 독서광이었음에 착안해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교양 지식을 소개한 책이다. 수십 권 책의 압축본이라 할 만하다.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독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책 한 권만 잘 읽어두면 남부럽지 않은 지식을 뽐낼 수 있다. 가성비가 높은 책이다. 이 책의 원제는 Investing, the last liberal art다. 주식 투자가 모든 학문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뜻이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두루두루 갖추고 세상을 잘 읽어야 투자 또한 잘하는 법이라고 한다. 그 두루두루 영역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철학, 심리학, 문학, 수학 등이다. 아마도 성경 이후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싶다. 책의 서문을 여는 것은 투자의 본질에 관한 찰리 먼거의 이야기다. 찰리 먼거는 워런 버핏과 함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든 버핏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투자 조언자다. 여기서 먼거가 말하는 투자 철학의 핵심이 격자틀 정신 모형이다. 이는 여러 사고 모형들이 서로 결합된 구조를 가리키는데, 즉 투자를 큰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자는 것이다. 격자틀 사고란 한마디로 입체적 사고를 말한다. 예를 들어 A, B, C 세 회사가 나름대로 최고의 인재를 구축했음을 대외적으로 자랑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A 회사의 평균 연봉은 7,200만 원, B 회사는 4,600만 원, C 회사는 3,700만 원이다. 여기서 C 회사가 최고의 인재를 모시고 A 회사를 따라잡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즉,
하나의 회사 내부만 들여다보지 않고 그 회사의 전체를 조망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것. 기업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격자틀 정신이 담긴 가치 투자다. 주식 투자에서 차트의 오르내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회사의 경쟁력이라든지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를 살펴야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핏과 멍거 둘 다 가치 투자자다. 버핏은 안전 마진 개념에 충실해서 애초에 마진을 확보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멍거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데 그 둘의 가치가 접목된 것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방침이다. 안목은 절대 빌릴 수 없다.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워라. 왠지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게 가치 투자다. 1000권, 10,000권의 책을 읽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김철광 님이 설명하는 가치 투자란 그렇지 않다. 그는 중학생 딸과의 대화에서 착안하여 가치 투자를 한 적이 있다. 데뷔한 지 2주밖에 안 된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노래 라타타가 음원 사이트에서 급상승한 것을 보고 딸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걸그룹뿐 아니라 펜타곤의 빛나리도 인기라고 했다. 그는 곧 그 소속사 큐브 엔터의 주식을 매수했고 그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고 한다. 걸그룹 하나가 뜨면 소속사의 매출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콘서트 티켓 값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만 명이 관람하면 순식간에 100억 매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애널리스트 아저씨들보다 중학생 딸이 전하는 소식이 확실할 때도 있다.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의 입문하기 전에는 물리학의 지혜가 등장한다. 물리학 균형 이론의 핵심은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들은 늘 시점을 강조한다.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손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시점이 아닌 종목의 가치를 본다. 어느 누구도 정점과 바닥의 시점을 맞출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도 그렇다.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지 않고 다만 그 기업의 미래 가치만을 본다.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방향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의 기초 학문을 공부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만 돈 버는 마법에 걸리지 않은 이유. 마법의 돈 굴리기, 김성일. 굳이 우주의 힘까지 빌리지 않더라도 투자는 삶의 질을 바꾸는 연금술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내 인생의 연금술사가 되자고 손 내미는 책이 마법의 돈 굴리기다. 저자인 김성일 자산분배 전문가는 마법이라는 단어의 위용이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일상의 마법과도 같은 일인지라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마법의 깊은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 마법의 내용을 보자. 이 책은 차례부터 명확하고 야무지다. 어렵거나 두루뭉술한 말로 속내를 은폐하지 않는다. 저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여동생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러니 이 책은 재테크에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돈에 관심을 갖고 영리하게 살아보라고 설득하는 투자 기본 지침서다. 저자 스스로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방법을 깨달았고 이를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퍼뜨리고자 대방출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도 처음엔 금융맹이였다. 예금과 적금의 이율이 다른 이유도 몰랐다. 남의 말만 듣고 대출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자 절대 금지 영역이며 주식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10만 원짜리 적립식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내자 투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이후 다시 그 수익률이 반토막 나는 것을 계기로 분산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위험 관리의 기본이 분산이고 그중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 지침인 것도 몰랐었다. 그러다 스스로 우물을 파고 물을 길어 올리며 투자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운 것이다. 1장.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서는 제로금리 시대를 맞는 자세를 언급한다. 돈 가치가 하락하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투자의 중요성을 깨쳐야 함을 말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투자의 출발이라는 말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따르면 상속이 아닌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둘째는 유망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 셋째는 투자를 하는 것. 이 중 첫째도 둘째도 못하고 부자가 될 만한 상속을 받는 것은 다음 생에서나 기대해야 하며 우리가 부의 열망을 충족시킬 방법은 마지막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를 결단하는 일이 마법의 삶을 시작하는 일이다. 일단 투자를 결단했다면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투자현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다. 마법의 돈 굴리기는 그 원칙에 정확히 공명한다.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 실패할 가능성을 적게 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니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잃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마법은 소액부터 시작한다. 보너스 수입 100만 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서 투자의 근육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한탕주의를 경계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자신의 투자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을 당부한다. 투자를 결단했으면 반드시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이 문제다. 워런 버핏은 몇십 년간 20%의 투자 수익률을 고수하고 있고 그 밖에 신의 경지에 다다른 투자자 모두 30% 미만의 수익률을 최대 목표치로 잡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은 기본 30%다. 버핏만큼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가? 무엇보다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을 가져야 한다. 예금 금리보다 1-2% 높은 수준, 즉 5에서 10%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적정하다. 그런데 이 정도 수익률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까?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 은퇴 준비는 은퇴 안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열심히 모아 은퇴 시점에 확실한 투자금을 만들고 그때부터 완벽한 10%대 수익률이 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행운에 기대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투자하라. 2장은 그들은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다. 여기서는 기준점 편향, 손실 회피 심리 등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들을 설명한다. 기준점 편향이란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몇 년 전 살 뻔했던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었다고 하자. 그것이 기준이 되면 현재 가격 7억 원을 용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평생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준점은 심리적인 것이라 조절하기 힘들다. 인간의 심리는 합리적이지 않다. 사실 합리적이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시장 또한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비합리적인 투자 시장과 투자자가 복잡계로 움직이는 것이다. 복잡계를 들썩이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복리의 함정이다. 복리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의 복리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어떻게든 변동성을 줄여야 장기적인 투자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코스닥이나 동전주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제어하지 못해 자칫 깡통이 되는 비운의 순간을 맞기도 한다. 물론 개 중에는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100명의 1명 꼴이다.
내가 그 한 명이 되는 것은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낮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업은 무서워하면서도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겁이 없어진다. 3장 자산 배분이 답이다는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득한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비합리성과 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그래서 분산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분산 방법이 바로 자산 관리다. 자산 배분은 온갖 그래프와 도표를 동원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상식에 부합해서 단순화하면 이렇다.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하되 3분의 1은 토지에,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비로 남겨두게 하라.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3분법이다. 즉 3분의 1은 기업, 3분의 1은 땅, 3분의 1은 현금에 투자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 관리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보자.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은 하락에 베팅한 것이다. 집을 한 채 보유한 경우는 위험 중립 상태이고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는 집값 상승에 베팅한 것이다. 위험 관리는 위험을 없애는 것이니 이 중 집 한 채를 소유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미국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석유 파동 등 온갖 악재를 겪으면서도 결국 주가는 오르고 또 올랐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은 기본으로 한 채 소유하고 그 다음으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인드 세팅 과정이었다면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종류를 설명하고 자산 배분에 따른 수익률, 포트폴리오 구성법 등을 자세한 사례로 설명해주니 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투자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인공지능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프로그램, 로보 어드바이저도 한창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손으로 직접 나누고 쪼개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산 배분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면 실제 나만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향한 열정, 나도 몰랐던 내 안의 투자 본능이 꿈틀거릴 것이다. 세계는 왜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가? 세계 경제사 로버트 C. 앨런. 역사 그리고 경제는 왜 돌고 도는 것인가? 문명의 진화는 일정한 틀을 갖고 돌고 도는 것일까? 리보위츠를 위한 찬송이라는 SF 소설은 그렇다고 말한다. 소설은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한 이후를 그리는데 모든 기억을 잃고 가까스로 문명을 부활시킨 인류는 어느새 또다시 어렵게 핵무기를 만들고 결국 핵전쟁으로 또 한 번의 종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세계 경제 또한 그처럼 순환론적 구조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경제 발전에서의 선도와 추격의 역사를 다루는 세계 경제사는 일정 정도 그렇다고 말한다. 이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 봄날의 곰 경제연구소 김영기 소장 역시 역사와 경제의 사이클을 강조했다. 세계 경제사의 결말 또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세계 경제사는 분량은 적지만 밀도가 상당한 책이다. 이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경제에 박지 않은 독자는 저자가 강론하는 세계 경제의 내밀한 속사정을 꿰뚫기 어렵다. 그럼 세계 경제의 돌고 도는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자. 이 책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어떤 나라는 부강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다. 1500년까지는 국가 간 번영의 정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당시에는 인도와 중국이 제조업과 도자기 산업으로 확보한 경제력이 세계 최강이었다.
1500년 이후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이 다른 대륙으로 약진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크게 부흥하게 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영국은 높은 임금이 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1등 국가로 발돋움했다. 한편 노동 비용이 저렴해 기계화 필요성을 못 느꼈던 동아시아권은 원료 생산지로 전락한다. 19세기 추격의 시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4가지 기둥이라 할 정책을 쫓으며 성장한다. 네 기둥은 바로 대중교육, 시장 통합, 투자은행 설립, 그리고 관세 정책이다. 이는 표준 모델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데 이는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독일은 영국을 추격하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이를 따르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이 그 뒤를 충실히 따르면서 산업화에 성공하게 된다. 영국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경제 성장을 이룬 모든 나라는 이처럼 표준 모델, 즉 네 요소를 잘 따랐다. 또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궤도에 올라섰다. 그런데 사실상 이 표준 모델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한 나라는 한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이 표준 전략을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시도해 버렸다. 이처럼 표준 전략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것을 빅푸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압축 성장이라고 일컫는 말이다. 1960년대 정부 주도로 설립된 포스코 그룹의 사례를 보자.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체인 포스코는 설립 당시 그 근방에 자동차 회사와 조선소, 대학을 한꺼번에 신축했다. 생산과 소비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된 국가 전략 상품이다. 그런데 이 빅푸시 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이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축이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배를 못 만들면 포스코의 철은 쓸데 없어지고 배 만들라고 돈 빌려준 곳도 손해를 보게 된다. 1971년 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기술을 내세우며 바클레이 은행과 4,300만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도입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축이 무너질 경우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빅푸시 정책을 성공시키고야 말았고 중국은 대한민국을 표준 모델 삼아 빅푸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항구와 철도가 건설되는 한편에서 공장과 학교가 지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 그 뒤를 잇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중국은 전 세계 1위 수출 대국의 역량을 뽐내며 자유무역을 외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항하여 관세 장벽을 높이며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사이클은 동양 우위에서 서양 우위로 그리고 다시 동양 우위로 한 바퀴를 돌고 있다. 구글과 도미노 피자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가? 과연 세계 경제사를 읽으면 돈 버는 길이 보일까? 이 책은 거시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거시 경제만 알아서는 돈을 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시장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기회는 오기 마련이며 기회를 잡는 일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사람들의 투자 기회를 20회로 제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적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 팔기만 하는 우리의 조급함에 이성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 지표다. 리스크와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세계 경제사를 본다면 이 책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빅푸시 전략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전략에 따른 입지가 선명하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 항만이나 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되면 상가지구, 주택지구 등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게 뒤따라 건설된다. 이제 세계 경제는 성장이 아닌 순환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는 키가 쑥쑥 크지만 다 큰 후에는 살이 쪘다 빠졌다 할 뿐인 것처럼 이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을 끝내고 순환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한국도 그렇다. 한편 또 다른 세계 금융 위기가 올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겨울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현재 너무 큰 위험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괜한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 다만 언제든 겨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김영기 소장이 전하는 세계 경제사 한 줄 요약을 들어보자.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던 빅푸시 전략을 가장 잘 수행한 나라 중 하나다.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경지에 도달했고 최고 수준의 교육과 자본 축적을 진행 중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빠른 성장은 어렵겠지만 투자의 기회는 오히려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국내 기회를 넘어서서 세계 기회를 찾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 거시경제 전문가 김영기 봄날의 곰 경제연구소 소장은 거시는 잘 맞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시의 역설을 이야기한다. 거시경제로 볼 때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만큼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한다. 하지만 데이터로 보면 상승과 하락 곡선이 요동치기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긴 호흡으로 거시경제에 올라타 세상을 보면 투자 기회도 보다 선명해지는 법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채권을 사고 경기 저점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 해자란 한마디로 진입 장벽을 말한다. 예컨대 콜라 하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떠오를 것이다. 두 곳의 해자가 높아 다른 기업은 그 분야를 뚫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2004년에 동시에 설립된 기업 구글과 도미노 피자 중 현재 어느 쪽 주가가 더 높을까?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구글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는 도미노 피자의 상승률이 더 높다.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워런 버핏의 판단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렇듯 투자의 세계는 실로 냉정하다. 그 냉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거시 경제에 대한 이해다. 앞서 말한 SF 소설은 역사의 반복이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이기와 탐욕의 결과임을 한탄했지만 세계 경제사에서 말하는 역사의 반복은 거시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여주는 투자의 큰 그림인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 부자의 독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전문가 김학열, 북크리에이터 김노사, 팟캐스트 다독다독 PD 김익수 이렇게 3명의 공저로 쓰여진 책이며 팟캐스트 다독다독에서 소개된 책들 중 경제적 자유를 향한 목표를 가진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100권을 정리하고 리뷰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서 1부 투자라는 예술, 2부 흐름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3부 현명한 투자자는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주제에 맞게 경제, 인문, 역사, 자기개발 등 장르를 뛰어넘는 추천 저서들을 꼼꼼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저자 모두 투자에 관심이 많고 다독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엄선한 책들이기에 투자자에게 필요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투자는 종합예술이며 수많은 변수와 인과관계가 얽혀있는 고차 방정식이기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책들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시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초 학문이나 입문서를 고르는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저자들이 추천하는 책,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등은 특히나 700쪽에 달하는 분량이고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책이라 읽기도 전에 겁부터 먹게 되기도 하는데요. 부자의 독서는 이러한 책들을 추천해주는 동시에 저자의 의도와 배경 지식, 간단한 요약을 보기 쉽게 전해주고 있기에 읽기 전에 겁먹게 되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추천받은 책들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본문에 추천 및 리뷰한 책은 23권이며 저자들이 추천하는 모든 책 100권의 목록은 책의 마지막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첫 발간된 게 2019년 12월이니 현재는 세 분의 목록에 또 다른 좋은 책들이 업데이트 되었을 듯 합니다. 후속작도 기대가 되네요. 책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한 책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행운에 속지 마라. 나심 탈레브. 지독한 끈기와 인내만이 노력을 보상한다. 옛날에는 국민학교 앞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을 팔았었는데 소위 뽑기 과자라는 것이 있었다. 어떤 사탕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꽝이나 당첨 글자가 박혀 있는데 당첨이 들어있는 사탕을 고르면 사탕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었다. 한 시인도 어린 시절 그런 사탕에 대한 추억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어느 날 하굣길에 용돈을 모두 털어 가게에 사탕을 모조리 사가지고는 자신만의 비밀 장소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천천히 수십 개의 사탕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꽝, 꽝. 계속 꽝만 나왔다. 상심한 아이는 마지막 사탕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다가 저 멀리 힘껏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 사탕은 꽝이 아닌 당첨이었을 것이라고 위안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시인은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마지막 사탕은 당첨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지막 사탕을 까보지 않은 게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 사탕까지 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위안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나은가?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이 에피소드가 떠오른 것은 왜일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수십 개의 사탕이 모두 꽝인 경우가 더 많다. 어마어마한 절망도 없지만 대단한 행운도 없다. 그런데 행운의 특혜가 나만 비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다. 적어도 수십 개 중에 하나는 당첨이어야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행운에 속지 마라는 우리 삶을 불시에 상습적으로 습격하는 불운을 눈 부릅뜨고 정면으로 마주 볼 것을 주문하는 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 내가 즐겁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감격하지 말라고 어기댄다. 독자로서 불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행운이라는 당첨이 내 것이 되는 일이 정말 불가능한지 마음속으로 자꾸 묻게 되는 것이다. 대단한 지식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나의 신조임을 태연히 밝히는 나심 탈레브는 그간 지성이 쌓아놓은 예측이라는 기제와 통념이라는 상식을 몽땅 무너뜨린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재를 견디는 법을 그만의 어법으로 전달한다. 그는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조금 비틀어 인생은 비선형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했다. 비선형적이라는 말은 선처럼 길게 일렬로 나아가지 않아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은 세상이 비선형이라서 그렇다.
그러니 애써 노력해도 뿌린 만큼 거두기가 힘들다. 이 책 일부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설명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쉽게 말하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확률적으로 어떤 값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인생은 조그마한 우연들의 연속체임에도 우리는 지나온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대체 역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하나를 따라온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연과 인연이 작용했음을 이야기한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할이고 실력은 3할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인생에서 행운은 누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지인의 지인인 누군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순전히 운이 좋아 한 방에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는다. 그런 행운은 나에게도 올까? 저자는 그만큼 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의 태도가 변해야 투자의 방향이 선다. 행운에 속지 마라는 생각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인생 철학서다. 저자가 유명한 투자자라서 얼핏 경제서로 분류하기 쉽지만 이 책은 삶에 대한 교양 철학서에 가깝다. 시종일관 모든 것을 철저히 의심하고 따지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예컨대 평균이란 개념을 보자. 평균이란 말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만드는 편향을 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실상은 평균보다는 내가 처한 구체적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 여러 명의 암 환자에게 똑같이 6개월 시한부 삶을 판정해도 누군가는 한 달 만에 죽고 누군가는 10년을 더 살기도 한다. 환자가 처한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마치 기준처럼 언급되는 코스피 200 지수는 허수의 평균 개념이다. 그 안에는 실적 안 좋은 기업도 있고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히 실적을 내는 기업도 있으니 단순화해서 지수를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업 가치를 파악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박성진 이언 투자자문 대표는 나심 탈레브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100% 동감한다고 했다. 현재 개인 투자사를 운영하는 그는 고객과 투자 운영자의 철학이 일치해야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철학이 같아야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예컨대 3년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투자하고 싶어도 고객이 그 기간을 참을 수 없으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하락장일 때 이를 기회로 보고 주식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해도 모두 불안해서 빠진다면 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버티고 계속 시도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태도가 쉽지 않다. 투자라는 분야가 능력이 아니라 때를 잘 만남으로써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행운에 속지 마라는 투자자로서의 태도를 결정지어준 책이라고 박성진 대표는 말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고 투자에 관한 지침을 세워준 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하는 것이 나심 탈레브의 투자 태도라면 최악의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전문 투자가의 투자 방식이다. 사실 나심 탈레브는 이 책보다도 블랙스완으로 더 유명하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사건으로 하루 만에 주식시장 전체가 22% 폭락하는 사태를 목격하면서 저자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회의주의자가 됐다고 한다. 2004년에 블랙스완의 프리퀄 격인 이 책을 출간하고 2007년에 블랙스완을 출간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그가 위기를 예언했다고 하여 전 세계적인 현자로 떠오른다.
행운에 속지 마라. 블랙스완. 안티프레젤은 소위 블랙스완 3부작이라 불린다. 1997년 우리 사회에 휘몰아친 IMF 경제 위기 사태를 돌이켜보자. 1997년 이전은 경제 위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범의 세계였지만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극단의 세계가 도래한다. 이 같은 극단의 세계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블랙스완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일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행운에 속지 마라는 블랙스완의 서설과도 같은 책으로 그와 같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실력보다 행운이 더 크게 작용함을 일러준다. 또한 안티프레젤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 극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투자해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책이다. 주식시장이 안 좋은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때다. 이 책은 운을 강조하는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함으로써 위기 속에서 불안을 종식시켜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모두 꽝을 맞았던 이야기 속 주인공 아이가 마지막 사탕을 까지 않은 것은 매우 현명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심 탈레브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최후에는 운이 결정하는 사회에서 마지막 해결책은 품위뿐이니 그 아이의 행동은 최선은 아닐지언정 최상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어 자기 자신을 지켜냈으니 말이다. 모든 기초 학문은 투자의 반석이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로버트 헤그스트롬.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은 세계적인 투자자가 모두 투철한 독서광이었음에 착안해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교양 지식을 소개한 책이다. 수십 권 책의 압축본이라 할 만하다.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독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책 한 권만 잘 읽어두면 남부럽지 않은 지식을 뽐낼 수 있다. 가성비가 높은 책이다. 이 책의 원제는 Investing, the last liberal art다. 주식 투자가 모든 학문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뜻이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두루두루 갖추고 세상을 잘 읽어야 투자 또한 잘하는 법이라고 한다. 그 두루두루 영역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철학, 심리학, 문학, 수학 등이다. 아마도 성경 이후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싶다. 책의 서문을 여는 것은 투자의 본질에 관한 찰리 먼거의 이야기다. 찰리 먼거는 워런 버핏과 함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든 버핏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투자 조언자다. 여기서 먼거가 말하는 투자 철학의 핵심이 격자틀 정신 모형이다. 이는 여러 사고 모형들이 서로 결합된 구조를 가리키는데, 즉 투자를 큰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자는 것이다. 격자틀 사고란 한마디로 입체적 사고를 말한다. 예를 들어 A, B, C 세 회사가 나름대로 최고의 인재를 구축했음을 대외적으로 자랑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A 회사의 평균 연봉은 7,200만 원, B 회사는 4,600만 원, C 회사는 3,700만 원이다. 여기서 C 회사가 최고의 인재를 모시고 A 회사를 따라잡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즉, 하나의 회사 내부만 들여다보지 않고 그 회사의 전체를 조망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것, 기업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격자틀 정신이 담긴 가치 투자다. 주식 투자에서 차트의 오르내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회사의 경쟁력이라든지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를 살펴야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핏과 먼거 둘 다 가치 투자자다. 버핏은 안전 마진 개념에 충실해서 애초에 마진을 확보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먼거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데 그 둘의 가치가 접목된 것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방침이다. 안목은 절대 빌릴 수 없다.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워라. 왠지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게 가치 투자다. 1000권, 10,000권의 책을 읽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김철광 님이 설명하는 가치 투자란 그렇지 않다. 그는 중학생 딸과의 대화에서 착안하여 가치 투자를 한 적이 있다. 데뷔한 지 2주밖에 안 된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노래 라타타가 음원 사이트에서 급상승한 것을 보고 딸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걸그룹뿐 아니라 펜타곤의 빛나리도 인기라고 했다. 그는 곧 그 소속사 큐브 엔터의 주식을 매수했고 그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고 한다. 걸그룹 하나가 뜨면 소속사의 매출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콘서트 티켓 값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만 명이 관람하면 순식간에 100억 매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애널리스트 아저씨들보다 중학생 딸이 전하는 소식이 확실할 때도 있다.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의 입문하기 전에는 물리학의 지혜가 등장한다. 물리학 균형 이론의 핵심은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들은 늘 시점을 강조한다.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손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시점이 아닌 종목의 가치를 본다. 어느 누구도 정점과 바닥의 시점을 맞출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도 그렇다.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지 않고 다만 그 기업의 미래 가치만을 본다.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방향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의 기초 학문을 공부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만 돈 버는 마법에 걸리지 않은 이유. 마법의 돈 굴리기, 김성일. 굳이 우주의 힘까지 빌리지 않더라도 투자는 삶의 질을 바꾸는 연금술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내 인생의 연금술사가 되자고 손 내미는 책이 마법의 돈 굴리기다. 저자인 김성일 자산분배 전문가는 마법이라는 단어의 위용이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일상의 마법과도 같은 일인지라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마법의 깊은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 마법의 내용을 보자. 이 책은 차례부터 명확하고 야무지다. 어렵거나 두루뭉술한 말로 속내를 은폐하지 않는다. 저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여동생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러니 이 책은 재테크에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돈에 관심을 갖고 영리하게 살아보라고 설득하는 투자 기본 지침서다. 저자 스스로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방법을 깨달았고 이를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퍼뜨리고자 대방출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도 처음엔 금융맹이였다. 예금과 적금의 이율이 다른 이유도 몰랐다. 남의 말만 듣고 대출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자 절대 금지 영역이며 주식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10만 원짜리 적립식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내자 투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이후 다시 그 수익률이 반토막 나는 것을 계기로 분산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위험 관리의 기본이 분산이고 그중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 지침인 것도 몰랐었다. 그러다 스스로 우물을 파고 물을 길어 올리며 투자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운 것이다. 1장.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서는 제로금리 시대를 맞는 자세를 언급한다. 돈 가치가 하락하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투자의 중요성을 깨쳐야 함을 말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투자의 출발이라는 말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따르면 상속이 아닌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둘째는 유망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 셋째는 투자를 하는 것. 이 중 첫째도 둘째도 못하고 부자가 될 만한 상속을 받는 것은
다음 생에서나 기대해야 하며 우리가 부의 열망을 충족시킬 방법은 마지막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를 결단하는 일이 마법의 삶을 시작하는 일이다. 일단 투자를 결단했다면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투자현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다. 마법의 돈 굴리기는 그 원칙에 정확히 공명한다.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 실패할 가능성을 적게 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니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잃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마법은 소액부터 시작한다. 보너스 수입 100만 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서 투자의 근육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한탕주의를 경계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자신의 투자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을 당부한다. 투자를 결단했으면 반드시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이 문제다. 워런 버핏은 몇십 년간 20%의 투자 수익률을 고수하고 있고 그 밖에 신의 경지에 다다른 투자자 모두 30% 미만의 수익률을 최대 목표치로 잡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은 기본 30%다. 버핏만큼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가? 무엇보다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을 가져야 한다. 예금 금리보다 1-2% 높은 수준, 즉 5에서 10%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적정하다. 그런데 이 정도 수익률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까?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 은퇴 준비는 은퇴 안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열심히 모아 은퇴 시점에 확실한 투자금을 만들고 그때부터 완벽한 10%대 수익률이 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행운에 기대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투자하라. 이 장은 그들은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다. 여기서는 기준점 편향, 손실 회피 심리 등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들을 설명한다. 기준점 편향이란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몇 년 전 살 뻔했던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었다고 하자. 그것이 기준이 되면 현재 가격 7억 원을 용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평생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준점은 심리적인 것이라 조절하기 힘들다. 인간의 심리는 합리적이지 않다. 사실 합리적이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시장 또한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비합리적인 투자 시장과 투자자가 복잡계로 움직이는 것이다. 복잡계를 들썩이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복리의 함정이다. 복리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의 복리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어떻게든 변동성을 줄여야 장기적인 투자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코스닥이나 동전주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제어하지 못해 자칫 깡통이 되는 비운의 순간을 맞기도 한다. 물론 개 중에는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100명의 1명 꼴이다. 내가 그 1명이 되는 것은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낮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업은 무서워하면서도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겁이 없어진다. 3장 자산 배분이 답이다는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득한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비합리성과 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그래서 분산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분산 방법이 바로 자산 관리다. 자산 배분은 온갖 그래프와 도표를 동원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상식에 부합해서 단순화하면 이렇다.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하되 3분의 1은 토지에,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비로 남겨두게 하라.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3분법이다. 즉 3분의 1은 기업,
3분의 1은 땅, 3분의 1은 현금에 투자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 관리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보자.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은 하락에 베팅한 것이다. 집을 한 채 보유한 경우는 위험 중립 상태이고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는 집값 상승에 베팅한 것이다. 위험 관리는 위험을 없애는 것이니 이 중 집 한 채를 소유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미국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석유 파동 등 온갖 악재를 겪으면서도 결국 주가는 오르고 또 올랐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은 기본으로 한 채 소유하고 그 다음으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인드 세팅 과정이었다면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종류를 설명하고 자산 배분에 따른 수익률, 포트폴리오 구성법 등을 자세한 사례로 설명해주니 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투자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인공지능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프로그램, 로보 어드바이저도 한창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손으로 직접 나누고 쪼개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산 배분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면 실제 나만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향한 열정, 나도 몰랐던 내 안의 투자 본능이 꿈틀거릴 것이다. 세계는 왜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가? 세계 경제사 로버트 C. 앨런. 역사 그리고 경제는 왜 돌고 도는 것인가? 문명의 진화는 일정한 틀을 갖고 돌고 도는 것일까? 리보위츠를 위한 찬송이라는 SF 소설은 그렇다고 말한다. 소설은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한 이후를 그리는데 모든 기억을 잃고 가까스로 문명을 부활시킨 인류는 어느새 또다시 어렵게 핵무기를 만들고 결국 핵전쟁으로 또 한 번의 종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세계 경제 또한 그처럼 순환론적 구조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경제 발전에서의 선도와 추격의 역사를 다루는 세계 경제사는 일정 정도 그렇다고 말한다. 이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 봄날의 곰 경제연구소 김영기 소장 역시 역사와 경제의 사이클을 강조했다. 세계 경제사의 결말 또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세계 경제사는 분량은 적지만 밀도가 상당한 책이다. 이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경제에 박지 않은 독자는 저자가 강론하는 세계 경제의 내밀한 속사정을 꿰뚫기 어렵다. 그럼 세계 경제의 돌고 도는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자. 이 책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어떤 나라는 부강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다. 1500년까지는 국가 간 번영의 정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당시에는 인도와 중국이 제조업과 도자기 산업으로 확보한 경제력이 세계 최강이었다. 1500년 이후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이 다른 대륙으로 약진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크게 부흥하게 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영국은 높은 임금이 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1등 국가로 발돋움했다. 한편 노동 비용이 저렴해 기계화 필요성을 못 느꼈던 동아시아권은 원료 생산지로 전락한다. 19세기 추격의 시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4가지 기둥이라 할 정책을 쫓으며 성장한다. 네 기둥은 바로 대중교육, 시장통합, 투자은행 설립, 그리고 관세 정책이다. 이는 표준 모델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데 이는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독일은 영국을 추격하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이를 따르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이 그 뒤를 충실히 따르면서 산업화에 성공하게 된다. 영국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경제 성장을 이룬 모든 나라는 이처럼 표준 모델, 즉, 네 요소를 잘 따랐다. 또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궤도에 올라섰다. 그런데 사실상 이 표준 모델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한 나라는 한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이 표준 전략을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시도해 버렸다. 이처럼 표준 전략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것을 빅푸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압축 성장이라고 일컫는 말이다. 1960년대 정부 주도로 설립된 포스코 그룹의 사례를 보자.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체인 포스코는 설립 당시 그 근방에 자동차 회사와 조선소, 대학을 한꺼번에 신축했다. 생산과 소비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된 국가 전략 상품이다. 그런데 이 빅푸시 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이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축이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배를 못 만들면 포스코의 철은 쓸데 없어지고 배 만들라고 돈 빌려준 곳도 손해를 보게 된다. 1971년 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기술을 내세우며 바클레이 은행과 4,300만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도입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축이 무너질 경우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빅푸시 정책을 성공시키고야 말았고 중국은 대한민국을 표준 모델 삼아 빅푸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항구와 철도가 건설되는 한편에서 공장과 학교가 지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 그 뒤를 잇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중국은 전 세계 1위 수출 대국의 역량을 뽐내며 자유무역을 외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항하여 관세 장벽을 높이며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사이클은 동양 우위에서 서양 우위로 그리고 다시 동양 우위로 한 바퀴를 돌고 있다. 구글과 도미노 피자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가? 과연 세계 경제사를 읽으면 돈 버는 길이 보일까? 이 책은 거시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거시 경제만 알아서는 돈을 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시장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기회는 오기 마련이며 기회를 잡는 일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사람들의 투자 기회를 20회로 제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적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 팔기만 하는 우리의 조급함에 이성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 지표다. 리스크와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세계 경제사를 본다면 이 책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빅푸시 전략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전략에 따른 입지가 선명하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 항만이나 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되면 상가지구, 주택지구 등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게 뒤따라 건설된다. 이제 세계 경제는 성장이 아닌 순환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는 키가 쑥쑥 크지만 다 큰 후에는 살이 쪘다 빠졌다 할 뿐인 것처럼 이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을 끝내고 순환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한국도 그렇다. 한편 또 다른 세계 금융위기가 올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겨울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현재 너무 큰 위험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괜한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 다만 언제든 겨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김영기 소장이 전하는 세계 경제사 한 줄 요약을 들어보자.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던 빅푸시 전략을 가장 잘 수행한 나라 중 하나다.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경지에 도달했고 최고 수준의 교육과 자본 축적을 진행 중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빠른 성장은 어렵겠지만 투자의 기회는 오히려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국내 기회를 넘어서서 세계 기회를 찾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 거시경제 전문가 김영기 봄날의 곰 경제연구소 소장은 거시는 잘 맞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시의 역설을 이야기한다. 거시경제로 볼 때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만큼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한다. 하지만 데이터로 보면 상승과 하락 곡선이 요동치기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긴 호흡으로 거시경제에 올라타 세상을 보면 투자 기회도 보다 선명해지는 법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채권을 사고 경기 저점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 해자란 한마디로 진입 장벽을 말한다. 예컨대 콜라 하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떠오를 것이다. 두 곳의 해자가 높아 다른 기업은 그 분야를 뚫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2004년에 동시에 설립된 기업 구글과 도미노 피자 중 현재 어느 쪽 주가가 더 높을까?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구글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는 도미노 피자의 상승률이 더 높다.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워런 버핏의 판단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렇듯 투자의 세계는 실로 냉정하다. 그 냉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다. 앞서 말한 SF 소설은 역사의 반복이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이기와 탐욕의 결과임을 한탄했지만 세계 경제사에서 말하는 역사의 반복은 거시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여주는 투자의 큰 그림인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 부자의 독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전문가 김학열, 북크리에이터 김노사, 팟캐스트 다독다독 PD 김익수 이렇게 3명의 공저로 쓰여진 책이며 팟캐스트 다독다독에서 소개된 책들 중 경제적 자유를 향한 목표를 가진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100권을 정리하고 리뷰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서 1부 투자라는 예술, 2부 흐름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3부 현명한 투자자는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주제에 맞게 경제, 인문, 역사, 자기개발 등 장르를 뛰어넘는 추천 저서들을 꼼꼼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저자 모두 투자에 관심이 많고 다독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엄선한 책들이기에 투자자에게 필요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투자는 종합예술이며 수많은 변수와 인과관계가 얽혀있는 고차 방정식이기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책들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시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초 학문이나 입문서를 고르는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저자들이 추천하는 책,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등은 특히나 700쪽에 달하는 분량이고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책이라 읽기도 전에 겁부터 먹게 되기도 하는데요. 부자의 독서는 이러한 책들을 추천해주는 동시에 저자의 의도와 배경 지식, 간단한 요약을 보기 쉽게 전해주고 있기에 읽기 전에 겁먹게 되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추천받은 책들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본문에 추천 및 리뷰한 책은 23권이며 저자들이 추천하는 모든 책 100권의 목록은 책의 마지막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첫 발간된 게 2019년 12월이니 현재는 3분의 목록에 또 다른 좋은 책들이 업데이트 되었을 듯 합니다. 후속작도 기대가 되네요. 책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한 책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